안녕하세요. 턱끝 축소술을 알아보던 중에 글을 읽고 문의드립니다. 마음으로는 양악을 하고 싶지만 너무 위험한 수술이라는 걸 알아서 턱끝 축소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도 권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옆모습 얼굴이 길어 보여서 수술을 고려 중인데 전혀 효과가 없는 걸까요? 이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턱이 길면 턱끝 축소술 당연히 생각하게 되죠. 근데 제가 턱끝 축소술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축소하면 살이 늘어진다. 그러니까 축소할 양이 너무 많은 경우인지 또 턱끝이 돌출되어 있는지 아니면 길기만 한지 뭐 경우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얼굴 비율의 턱이 어떤지, 턱이 길어 보이는 게 진짜 길어서인지, 아니면은 뭐 너무 나와서인지, 아니면 너무 들어가서인지, 뭐 턱 끝에 살은 많은지, 이중턱이 지금 있는 상태인지, 이 털골하고 턱 끝까지의 거리는 어떤지, 이런 고려해야 될 사항이 사실은 뭐 지금 언뜻 생각해도 한 10가지 정도 돼요. 환자분이 말씀하신 이걸로 하지마 해 라고 말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실제 환자분 모습과 CT 뼈 사진을 보지 않으면 하세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은 글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좀 답변이 제한점인 점 알아주시고, 비슷한 예를 보고 싶으시면은 유튜브 채널에서 제 채널에서 긴턱이라고 한번 검색어를 쳐보세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뭐 잘라도 짧아지지 않아 이런 글도 있고, 자른다고 짧아지지 않는다 뭐 이런 글도 있어요. 근데 이런 글들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 조금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경과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러한 방식으로 수술 시 보형물 삽입 후 수술할 때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진 구축 현상은 없으리라고 보시나요? 전혀 생기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구축이라고 알고 있는 거는 실리콘 보형물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축이라는 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리콘 보형물 주변에 캡슐이 쪼그라드는 그런 거를 구축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뭐 자가 조직으로 했건 뭘로 했건 뭐 염증이 나가지고 그 주변 연부 조직이 쪼그라드는 현상을 구축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릴 요 방법은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요 방법은 사실은 내 조직하고 보형물하고 사실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구축이라는 거는 전혀 발생을 안 해요. 물론 제가 많은 케이스를 해본 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한 케이스가 4케이스 정도? 특별한 경우에만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에 손도 많이 가고 환자분 수술하는데 뭐 최소한 4개월 정도 시간을 잡고 해야 되는 거라 뭐 이걸 모든 환자한테 사용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금 드리면 이러한 환자분이었어요. 코를 다치고서는 코뼈가 부서져서 여기를 이렇게 금속 플레이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뼈가 너무 잘게 부서지다 보니까는 뼈는 다 녹아버리고 여기 이제 플레이트만 금속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였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 코가 이렇게 거의 콧대가 주저앉아 버린, 예전 사진을 보면 콧대가 되게 오똑했었는데 콧대가 무너진 그런 환자분 모습이었어요. 조금 CT만 자세히 보면은 여기 막 이렇게 플레이트 있는데, 실제 이건 수술하면서 찍은 내시경 사진인데 이 뼈는 없고 플레이트만 있고 여기를 뚫고 가면 바로 코 점막이에요. 그러니까 콧물이 가득 차 있는 코 점막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보형물을 넣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요 플레이트 나사를 뽑는 순간 점막하고 여기하고 통해요. 그러니까 코로 숨 쉬면 여기로 바람이 샌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물질로 뭘 넣으면 염증 나기가 너무 쉬워서 수술이 좀 두렵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그러면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노핏에서 이제 보형물 디자인하는 거를 조금 응용해서 요런 PCL로 껍데기를 만든 거예요. 이 속이 다 비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속이 비어 있는 망 구조의 스캐폴드라고 하는데 그런 걸 구조를 만든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조직 검사 보내려고 시편 쪼가리를 조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제 보형물은 요만큼까지예요. 요거는 이제 조직 검사 보내려고 만든 시편이고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서 환자 늑연골을 떼서 잘게 자르고 갈고 쪼개고 해서 이런 식으로 아주 잘 고운 가루로 연골을 만든 거예요. 늑연골을. 얘를 요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요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보형물에 연골을 다 패킹을 해요. 사이사이 요 빈 공간에 다 들어가게 이렇게 다 사이사이 이렇게 담아요. 쉽게 말하면 꾸겨 넣어요. 그런 다음에
환자 가슴에 연골된 데다가 다시 묻어요. 그래서 여기를 꼬매줘요. 이렇게 묻어 놓은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이 안에서 키워요. 이거를 이제 바이오 리액터라고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내 몸을 바이오 리액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요거를 다시 넣어놔요. 그리고 한 2, 3개월 동안 환자분은 그냥 지내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꺼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연골하고 그 사이사이에 내 살, 지방 이런 것들이 다 자라 들어가서 구멍이 이렇게 다 거의 막힌 상태의 이물질도 아닌, 뭐 PCL이 있는 이물질도 아닌, 또 내 것만 있는 또 셀프도 아닌 그 중간 단계의 하이브리드 상태의 보형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벌을 사용해서 갈아주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조금 너무 울퉁불퉁한 데는 샤프하게 좀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코에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게 수술 전 모습, 여기가 다 주저앉아 있고 여기에 플레이트가 만져져요. 그런데 여기 콧대를 이만큼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 수술을 한 거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보면 콧대가 아예 없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콧대를 만들어 주는 그런 수술을 지금 한 4케이스 정도 한 것 같아요. 많은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술하는 방법도 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게 내 조직이잖아요. 이게 내 살이잖아요. 내 살. 내 연골이고 내 살이고 내 흉살이고 내 지방이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경우는 내 조직하고의 밀착도가 되게 좋고 구축이 생기진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축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이러한 증상이 수술 후 3개월 만에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러한 증상이라는 게 하방변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하방변이가 갑자기 생길 수 있냐?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3개월 정도 지나면 사실은 조금은 안정기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3개월이 꼭 완전히 뭐 뼈가 안착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감도 있어요. 요때 갑자기 입안 벌리고 있다가 갑자기 뭐 먹고 자면서 씹고 뭐 딱딱한 거 먹다가 또는 경락받다가 우지끈하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잔대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방변이가 갑자기 일어났다기보다는 3개월 동안 죽만 먹다가 3개월 지나서 갑자기 밥 먹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아픈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관절 구축, 강직이라고 해서 앵킬로시스라고 하는데 입을 쫑쫑쫑쫑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죽 먹을 때는 우리 어떻게 씹어요? 요 정도 먹잖아요. 입 벌려도 이 정도 벌리고 이 정도 벌리고 이렇게 먹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3개월 지났으니까 식사 제대로 해도 돼. 그래서 쌈 싸 먹으려고 약간 벌린 거야. 약간. 그러다 보면 갑자기 여기가 뻐근하니 찢어지듯이 아파요. 진짜 아프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해요. 그건 입을 안 벌려서 생긴 관절, 턱관절의 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요렇게 될 확률보다는 강직일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 요럴 수 있으니 요걸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수술한 병원 가서 CT 찍어보세요. CT 찍어보고 이전에 찍었던 CT랑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우아님이 이거 질문 주신 건가요? 그쵸? 네. 이게 먹다가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갑자기 입 안 벌리고 안 먹다가. 그러다가 이랬을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는 CT 꼭 찍어보세요. 확인하는 게 그래도 건강한 거니까. CT를 한번 찍어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술 직후에 찍은 사진이랑 CT랑 두 개 비교해 보면 돼요.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턱끝 전진술을 받고 사진 속 여자분처럼 턱이 각이 생기면서 뾰족해졌어요. 그리고 비대칭이었던 턱뼈를 앞으로 내면서 더 도드라지게 됐어요. 내려온 턱 근육 때문에 측면에서 볼 때 이중턱도 있고요. 그러니까 턱 근육이 내려왔다는 거 보면은 턱 끝의 길이 자체가 줄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상담을 받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서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비대면 상담에 필요한 CT 사진들은 외부 병원에서 찍어서 가져오시는 거 아니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찍으면 되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수술한 병원에서 수술 전 CT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조금 더 환자분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 전 CT를 수술한 병원에서 받아서 병원을 그냥 내원하시면 돼요. 새로 찍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병원 오셔서 그 CT 전달 주시고 CT랑 엑스레이랑 사진이랑 찍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영상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장님, 볼 지방 흡입 후 1년간은 라인이 이뻤는데 2년차 뇌관이 처짐이 보입니다. 턱이 V였는데 심부볼 쪽에 살짝 튀어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원장님 말씀하신 고주파 관리나 온찜질 꾸준히 개선이 있을까요? 수술 받은 지 오래돼서 걱정이네요. 만약 받는다면 고주파는 고주파 비기, RF가 있는 곳 아무곳에서나 받아도 되는 건가요? 뭉친 것보다는 살처짐으로 인한 울퉁불퉁 같아서요. 효과 있을까요? 만약 받아서 개선이 된다면 관리를 그만둘 시 다시 처진 상태로 돌아가게 되나요? 아니면 영구적인 건가요? 질문이 다 대답드리기 참 모호한 부분이에요. 1년은 이뻤는데 2년, 4년 되면서 갑자기 처짐이 보였다. 그러면 체중 변화가 있었냐를 먼저 확인을 해야죠. 1년 동안 예뻤는데 갑자기 2년, 4년 차 돼가면서 얼굴이 무너지듯 턱에 라인이 생겼다. 그러면은 일단은 체중 변화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체중이 갑자기 늘었거나 줄었거나 하는 게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지방이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 제 직원을 제가 이마에다가 지방 이식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좀 살집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때 직원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저한테 원장님 저 지방 이식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은근히 이것들이 지방 흡입을 유도하는 뭐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흡입해달라고 하기에는 미안하니까 지방 이식해달라고 하면서 지방을 많이 빼달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지방을 빼서 이마에 넣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살이 더 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마가 터질 듯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진짜 혹단 거 마냥. 그래서 너 살 안 빼면 이마 터지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지방이 이식을 해놓으면 그 지방은 살아있다. 그리고 몸이 살이 찌면 지방 이식한 것도 더 커진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빼는 거는 흡입을 하는 거는 지방 개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쪄도 그 주변에 남아있는 지방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지방이 커진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남아있는 지방이 커지고 없던 데, 빠진 데는 안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여긴 지방이 5개 있었고 여기는 10개 있는데 지금은 평평해. 근데 만약에 살이 쪘어. 그러면 5개는 10개만큼 커지고 10개는 20개만큼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울퉁불퉁해지잖아요. 요런 관계가 사실은 더 지금 환자분한테는 맞는 게 아닐까. 왜냐면 심부볼이 더 튀어나왔다. 이런 말도 하고. 근데 2년, 4년, 1년까지 예뻤다. 이런 거 보면 체중이 부은 게 아닐까? 일단 그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 기기는 뭐 지금 2년, 4년 돼가지고 4년 차 돼가지고 흉살 이런 거는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고주파 기기를 하는 게 큰 의미는 있을까? 이런 생각은 솔직히 들어요. 근데 고주파 하는 것만으로도 살짝 펴지는 느낌은 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울퉁불퉁이 살이 쪄서 그런 게 아니라면 고주파를 하세요. 그리고 그게 뭐 영구적이냐, 여러분 영구적인 거 좋아하시는데요. 세상에 영구적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구적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영구적인 거 없어요. 여러분 피부를 아무리 탱탱하게 해놔봐요. 10년 지나면 완전히 뭐 돼요. 할머니 되는 거 나이 들고 피부 바뀌고 이러는 거 어쩔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방 뭐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거예요? 10년 지나서도? 내가 10년 나이 먹어서 늙은 거를 생각해야지.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광대 수술을 해가지고 21살 때 지금 32살인데 얼굴이 처졌다. 이 말 돼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야 10년 동안 늙은 거 생각해야지 10년 동안 늙은 건 생각 안 하고 왜 21살 때 얼굴처럼 탱탱해지기를 기대하는 게 좀 그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게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저는 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화라고 보는 쪽이에요. 인터넷 글들이나 이런 것들 환자분이 캡처해서 가지고 오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저한테 메일로 주시는 것들 뭐 한 10년 동안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들 이런 거 보면 아니 21살 때 수술하고 32살 돼가지고 처진 게 왜 광대 수술 때문에 그래요? 10년 동안 늙은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영향이 물론 뭐가 100%고 뭐는 빵프로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10년이라는 세월이 준 노화가 한 7, 80이면
광대 수술 때문에 노화가 조금 가속화된 게 1, 20 아닐까? 뭐 요런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얘기를 못 하고 그냥 아니다. 나는 처지는 살성이 아닌데 광대 수술하고 얼굴이 10년 지나가지고 무너졌다. 뭐 이런 글들 쓰는 거 보고 또 그런 거 보고 또 가슴 졸이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거는. 왜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 못 하지? 남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잘 안 믿어줄 건데 자기는 그렇다고 느껴요. 또 그런 글을 보고 또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조금 답 드리기가 애매해요. 제가 환자분을 계속 지켜봤으면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글만으로 얘기가 있으면 도대체 이게 맞나? 대답을 하면서도 내가 이거 점집에서 괜히 찍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답변이 제한적인 거 조금 이해해 주세요. 현재 24살이며 20살에 수술 받았습니다. 4년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패드 경계면과 같은 구조물이 손상을 입어 처짐이 발생한 경우 되돌릴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되돌릴 방법은 없어요. 20대부터 처짐이어서 30대에는 정말 흘러내릴 거, 이거 봐요. 그 말 바로 나오죠. 20대부터 처짐이어서 30대에는 흘러내릴 것 같대요.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아요. 윤곽만 유지인대 손상. 유지인대 그놈의 유지인대 때문에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지만 지금 유지인대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체중 변화가 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읍까지 유지인대 손상 가능성이 없을 수 없죠. 넣고 헤집는데. 처음에 라인 예뻤다가 1년 후 슬슬 처진 거면 정말 구조물로 아니요, 요런 상황이면 제가 볼 때는 좀 살이 체중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저는. 어떤 의견에는 이런 어떤 의견 근거 없는 의견은 무시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인터넷에서 카더라 하는 말들은 그냥 듣고 흘려요. 왜냐면 그 근거가 없는 거, 요새 유튜브 채널들이 너무 많고 하다못해 뭐 병원에서 코디하던 애들도 유튜브를 하면서 의사놀이를 하고 있고, 뭐 내가 실장 경력이네 이러면서 어떤 제가 여자분이 그 방송하는 걸 봤는데 뭐 쌍꺼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디 언니 뭐 쌍꺼풀 어떻게 하는다? 저 코디 아니고요, 실장.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실장이랑 코디는 뭐 얼마나 다르다고, 의사놀이 하는 건 매한가지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다르죠. 근데 아니 왜 일반인들이 거기서 의사놀이를 하고 있고 환자들 상담을 해주고 있고 그러는지 전 모르겠어요. 또 그 말을 듣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그런 거예요. 구조물 손상, 피하 지방, 진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방귀 껴가지고 한국에 무슨 뭐가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능성 제로다 얘기 못 하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가능성 한 1%, 2% 될까 말까 한 얘기들로 사람들을 자꾸 현혹시키는 거예요. 이런 잡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송의 주체들이 너무 다양해지면서, 뭘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일반인들의 이제 배경 지식 없는 일반인들이 막 얘기를 듣다 보면 뭐 되도 않는 얘기들 같은 얘기를 막 하죠. 어쨌든 이런 거는 무시하세요. 뭐 이런 얘기 의견을 준 사람이 의사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뭔지 최소한 그런 거는 좀 보고 이 사람 말을 조금 귀담아 들을지 아니면 흘려보낼지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똘똘하잖아요, 우리는. 스마트 컨슈머잖아, 이런 거 하는. 근데 왜 이런 거는 보면은 이럴지도 몰라 이런 생각에 두려움에 떨면서 왜 이렇게 막 병원에 여기다가 이걸 옮기고 저걸 옮기고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더 황당한 얘기는, 속상한 얘기는 뭐냐면 병원 가봤자, 아니 어떤 놈인지도 모르는 이런 의견은 신주딴지 듯이 모시고 병원은 가봤자 이 뭐 하는 짓이에요. 이 사람은 최소한 자기 이름 걸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굴 내놓고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거도 없고 그럴싸하게 보일 뿐. 근데 병원 가봤자 처진 게 아니다, 지방만 빼서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술은 제대로 되었다, 아니면 다시 볼록한 부분만 재수를 하던지 리프팅해라, 이럴 것 같아. 또 추측. 봐봐요. 근거 없는 말에는 솔깃, 혼자서 추측. 이건 되게 조금 위험한 생각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환자분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얘기만 들었잖아요. 내가 말하는 걸 믿으면 그것도 바보죠.
그렇지 않나요? 전 지나가는 아저씨예요. 그냥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런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이거야 내 말 들어 이런 말은 못 하죠. 확인이 되는 곳이 있다면 안면 유지 인대가 손상이 됐는지 안 됐니 확인이 되는 곳이 있다면 가고 싶을 정도로 절박하네요. 그 절박한 마음에 근거 없는 얘기에 솔깃하고 수술해준 의사한테 가봤자 이런 얘기 하는 마음이면 얼마나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불안정한 사람은 호사가한테 잘 낚여요. 위험하죠. 근데 지금 저한테 오셔도 제가 뭐 손상을 받아서 처졌는지 어쨌는지 볼 방법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예전에 데이터가 다 있다면, 예를 들면 예전에 CT 데이터나 사진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눈으로 확인해 줄 수 있잖아요. 지방 두께를 재줄 수도 있고, 어디에 함몰이 생기고 늘어졌는지 정확한 음영으로 비교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저도 그걸 해드릴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모르겠는데 밖에는 답을 못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이미징 장치가 있어서 뭐 CT나 MRI 같은 게 있어서 뭐 그게 설사 있다 한들 안면 유지인대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상과 불안함과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끼니만 챙겨 먹고 간식 먹으면서 살만 찌는 상황들이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경우예요. 물론 환자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까봐. 그러니까 솔깃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 마음이 불안정해지면 솔깃해져요. 제가 오늘도 환자분한테 그런 말 드렸는데, 여러분 탑골공원 아세요? 탑골공원? 거기 가면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산책 나와서 비둘기 밥 주고 뭐 바둑 두고 장기 두고 이런 공원이 있대요. 저도 예전엔 가봤는데 안 가본 지는 20년이 넘어가지고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가보면 바카스 파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바카스를 이 껍데기를 벗겨요, 종이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접근한대요. 바카스 요새 약국에서 얼마 하나요? 500원, 1000원 하나? 모르겠는데 안 사봐서 한 1000원 한다고 칩시다. 바카스 한 병. 근데 그거를 가져가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무릎 아프시죠? 그런데요. 아, 그럼 무릎 아프지. 이 약 좋은 거예요. 요거 10,000원인데요.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무릎 아픈데 이게 특효약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 10,000원을 주고 그 바카스 1000원짜리를 사 먹어요. 왜?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 본인도 아세요. 근데 지금 내가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뭐라도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돈 10,000원 정도는 내가 속을 수도 있어 라는 마음으로 그걸 사 먹는데요. 지금 여러분도 비슷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그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10,000원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50만 원일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게 100만 원일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게 10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 차이만 존재할 뿐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나 사진 데이터나 CT 데이터가 있으면 정말 칼같이 분석해드리고 아닌 거 아니다라고 말을 해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가 지방 이식하면서 지방 흡입하면서 CT 찍었을 리도 만무하고 혹여나 사진이라도 있으면 그거 보면서 추측하는 건데 또 제가 그렇게 추측하고 대답을 한들 환자분이 그 말을 믿겠어요? 벌써 이렇게 구조가 손상이 돼서 얼굴이 흘러내린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절박한데 이 절박함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묻고 싶은 건 체중 변화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묻는 게 그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요걸 답을 드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 절박함이라는 게 여러분을 굉장히 실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속는 줄 알면서도 속게 되는 게 그 절박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가족도 힘들어요. 이거는 제 부모님도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님 얘기 잠깐 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담도암이 걸리셔가지고 암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간이 농양이 생겨가지고 간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고 그래서 배를 한 3번 열었죠? 그러니까 배가 계속 아프신 거예요. 근데 손가락으로 만져보면은 피부 밑에 장이 만져질 정도였으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뭐 통증의학과도 갔다가 내과도 갔다가 뭐
마취과도 갔다가 뭐 아무튼 뭐 여러 군데 갔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세요. 그러더니 어머님이 어느 날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어디 한의원을 가보라는데 거기서 약 좀 재 먹어도 될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라고 해서 한약을 또 드셨어요. 처음에 몇 번 먹더니 어떠세요? 그랬더니 좀 나아지는 것도 같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드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효과가 없더라도 그 플라시보라고 위약 효과라도 어머니가 느끼시면서 편안하다면 자식된 도리로 드세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드세요 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 먹고 나니까 야 이것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럼 뭐 어머니 그거 드시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본인은 절박하니까 배가 맨날 아프니까 또 누가 그러는데 어디서 이렇게 봉침이라 그러죠. 벌침을 맞으면은 좀 나아진다고 그래가지고 나 그거 좀 맞아보고 싶은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맞아보세요. 못 말려요. 맞아보세요. 크게 해대는 거 아니면. 그래서 어머님이 봉침을 맞으러 다니셨어요. 봉침을 맞으시고 하루는 갔다 오셔서 처음에는 어떠세요? 좀 나아요? 그랬더니 좀 괜찮은 것 같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행이지 뭐 이랬는데 또 그것도 한 두세 번 맞으시더니 이것도 별로 효과가 없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의사로서 말씀드리면 한약 먹어서 그 어머님 그 배 아픈 게 해결이 될 거라고는 생각 1도 안 해요. 봉침 맞아가지고 어머님 배가 좋아질 확률 1% 될까 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서양의학을 배운 사람이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약장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래도 당장 어머님을 내가 서양의학에서 해드릴 게 없는 상황이고 엄마는 계속 아프다고 하고 그런 상황이면 부모님이 뭐라도 해보겠다는데 못 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절박하신 분들의 마음을 제가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부모님한테는 뭐라도 해보세요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건 저는 의사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제가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하라고 했다가 저희 어머님을 응급실에 실려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한 달 있다가 돌아가시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한 후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내가 왜 그때 봉침을 맞으러 다니는 거를 허락을 했을까? 한약까지는 그냥 둘 걸, 봉침은 좀 아니었는데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그 후회가 조금 있어요, 저는. 근데 지금 다시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또 봉침 맞으러 가시겠다는데 말릴 자신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말릴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저는 반복되는 거예요. 저거 뻔히 아닌 건데 굳이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큰 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아니 1,000원짜리 바카스 10,000원 주고 사 먹는 거 정도면 내가 9,000원 더 벌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몸이 망가지는 거라면 말려야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막 거품 물고 가면서 환자를 혼내고 얼르고 달래고 별짓 다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에 느꼈어요. 내가 이런다고 바뀌나? 부모도 못 말리고 자식도 못 말리는 걸 내가 어떻게 말리나? 그냥 내 역할이라는 게 그냥 내가 배운 지식으로 정확한 얘기를 환자한테 전달하는 것까지가 내 역할이지 그 사람을 바꾸고 어쩌고 하는 거는 내 능력 밖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현실적인 어떤 포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100%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저한테 물어봐도 그때 저희 어머님이 한약 먹어서 배가 아픈 게 나을 확률 1%도 안 받고요. 봉침 때문에 어머니가 배가 안 아플 확률 뭔 멍멍이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맞으러 갈 때마다 30만 원, 50만 원씩 제가 주머니에 챙겨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혼자서는 반성해요. 내가 귀찮아서 차라리 돈을 쥐어준 건 아닐까라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절박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양날의 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뭘 한다고 이 절박함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저는 느껴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고 명확하고 명쾌하지 않겠지만 현실적인 그런 고민을 한다면
저는 의사로서, 서양의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성형외과를 전공한 전문의로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 절박함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그 오류나 어떤 좀 잘못 생각이 뻗어나가는 걸 정당화하지 마세요. 왜냐면 절박할수록, 급하면수록 돌아가라는 말 있잖아요. 차분해져야 돼요. 막 울고 흥분하고 이런 분들하고는 사실 대화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지금 상태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같은 실수 반복 안 하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다 스킵하고 절박하니까 뭐라도 집어먹으려고 하다 보면 체하고 더 다쳐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저 바람이겠죠. 네. 답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상세한 설명과 도표 잘 봤습니다. 선생님 글을 보고 나서 두려움에 3개월을 참고 작년 9월에 수술하고 이제 최고조점을 찍고 점점 부드러워지고 익숙해지려는 시기라 희망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렸는데 양압과 앞턱 전진술을 했습니다. 요새는 찬바람 쐬면 아래 위턱, 턱이 꽁꽁 동여매고 꽉 조여매며 앞턱은 호두처럼 쪼그라드는 느낌에 너무 무서워서 밖에 나가는 걸 피하고 있어요. 뭐 겨울이라 그렇다. 이가 살을 파고 들어가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어지간한 치통보다 아파요. 요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아프진 않아요. 이거는 한번 CT 찍어서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냥 불편한 정도 땡기는 정도지 뭐 살을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어지간한 치통보다 아프다? 이렇게까지 불편하지는 않아요. 저와 비슷한 분은 2년차 겨울마다 그렇다는데 켈로이드 피부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 혹시 다른 방법으로 설명이 될까요? 흉살로만 보지 말고요. 플레이트가 밖에 있는 치아에 맨디블라 인사이서 너브라고 해서 치아로 가는 신경을 혹시 스크류들이 건드리고 있는 위치가 아닐지라고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CT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프다면은 3개월 참은 게 대단한 거죠. 이거는 조금은 CT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냥 흉살로 설명할 정도의 고통은 아니에요. 흉살은 이 정도 고통은 아니에요. 그냥 뻐근하고 땡기고 쪼이는 느낌이지 막 치통부처럼 아프다? 이거는 신경을 그 스크류들이 전진하면서 축소 전진한 이 턱끝에 고정한 플레이트 스크류들이 혹시나 신경을 건드리는 건 아닐까 싶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CT 확인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병원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뼈만 지금 3개월이면 그냥 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문제가 있다면 좀 해결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아픈데 어떻게 살아요? 치통이면 잠도 안 올 텐데. 병원에 한번 내원하시거나 수술해준 선생님한테 CT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메일로 CT를 한번 보내주시거나 어떤 방법을 하나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께서는 교근절제술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신가요? 네.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교근절제술은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근절제술이 필요하신 분은 보톡스 맞으세요. 근육 발달형이라 그러면 수술하고 근육 줄어들 거거든요. 근데 더 줄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다 보톡스 맞으세요. 그 얼마 하지도 않는 보톡스 맞는 거 갖고서 왜 이렇게 움푹 패이는 그 위험성을 감내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교근절제술 또는 교근 고주파 축소술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패인 되세요. 제가 아는 분 한 10분 정도 넘거든요. 그냥 이렇게 패이면 상관없어요. 씹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 저리고 잠도 못 잘 정도로 고생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술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반발하실 텐데 그래도 아니 싸고 간단한 보톡스가 있는데 뭐 하려고 그 영구적이라는 이거 이런 근육 페임을 만들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교수님, 저 교수님 아니고요. 그냥 원장님.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차이 낫겠다. 예전에 지방 제거를 해도 각 지방마다 경계가 있어서 아래 지방을 빼도 위 지방이 내려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라고 하시는 걸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아래를 뺐는데 위지방이 내려온다.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가끔 턱 지방 흡입을 했는데 위살들이 흘러내려 실제 심부볼처럼 불도, 아니 턱 지방을 했는데 심부볼은 여기 있는데 얘가 어떻게 흘러내려요? 얘 했는데 얘랑 뭔 상관이죠? 흘러내리는 사례를 보았는데 사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어젯밤에 제가 봤는데 어떤 사람이 하늘을 날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차가 막 속력을 높이더니 하늘을 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믿어요? 쟤 왜 저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듣기에는 이런 말들이 지방 흡입을 했는데 위에 살이 왜 내려오냐고요. 그렇잖아요. 뱃살에 지방 흡입을 했는데 볼살이 빠졌다. 이런 사례를 봤다. 이런 사례를 사진을 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사진을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이따 보여드릴 것도 비슷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왜 이런 그 뭐랄까 미신? 미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랄까 좀 괴이한 현상들을 우리는 인터넷에서 많이 보게 될까요? 이게 다 주관적인 느낌들을 표현해서 그래요. 심부볼과 일반 흡입은 어떻게 다른? 심부볼은요, 째고요. 여기 보이는 요게 심부볼이거든요. 지금 요게 심부볼이에요, 요게. 요게 심부볼이거든요, 요게. 근데 요 심부볼은요, 코가 막혔을 때 이렇게 했는데 끈적한 게 이렇게 꼬다리 달려가지고 찍 따라오는 느낌 든 적 있으시죠? 없다고 말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데. 코가 꽉 막혔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가 넘어오긴 했는데 뭐 달려 있어서 더 얘가 더 막 이렇게 땡기는 그 느낌 있죠? 다행이다. 우아님 있죠? 네, 다행이다. 이상한 사람 될 뻔했어요. 네, 뭔지 알죠? 아영 씨도 알죠? 그런 느낌의 지방이 이렇게 잡아당기면 쭉쭉 나와요. 이렇게 당기면 다 나왔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매달려서 나오고 매달려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심부볼이에요.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마리 피아노님 없어요? 참나. 아무튼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지방이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몽골 이렇게 뭉친 듯이 있다면 심부볼은 유독 그런 식으로 그 끈적한 콧물 같이 있어요. 그래서 잡아 당기면 이렇게 질질질 조금씩 딸려 나오는. 그다음에 놓치면 쏙 들어가요. 실제 빼보면. 아우 이런 건 동영상 찍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대한민국 법이 수술 영상을 못 보여줘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어제 광대 수술하신 분도 광대 수술하려고 딱 열었는데 심부볼 지방이 진짜 이렇게 철퍼덕 하고 나오더라고요. 마치 뭐라 그래야 되지? 계란 노른자가 푹 터져 나오듯이 이런 느낌으로 진짜 푹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지방이고 나머지 지방들은 스폰지 케이크처럼 백설기나 아니면은 뭐랄까 약식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몽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뜯어내면 뜯어지는 느낌이지 이렇게 쭉 따라오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심부볼 제거하고 피부가 흘러내린다는 얘기는 솔직히 분을 본 게 아니라 글을 봤겠죠. 만나봤나요? 그쵸? 여기는 그렇게 막 구조적으로 그 이 컴파트먼트가 상하거나 그러지 않는 동네예요. 여기 구멍 한 1cm만 뚫으면은 요거 쭉 빨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거하는 경우는 잘 보세요, 이 그림. 여기가 튀어나왔다고 해가지고 심부볼 빼면 바보겠죠? 이게 위치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여기가 팔자주름이에요. 여기가 팔자주름. 그런데 여기가 튀어나왔다고 심부볼 제거하면 바보겠죠? 심부볼은 여기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빼면 바보예요. 여기 튀어나왔다고 심부볼 빼면. 여기가 조금 볼록한 경우에 심부볼을 빼는 거예요. 제 얼굴로 좀 보여드릴까요? 제 얼굴로 기준으로 하면 여기 튀어나왔다고 심부볼 빼면 바보고요. 여기 튀어나왔다고 심부볼 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쉽게 하시려면 여기다 손가락을 대면 이렇게 하면 광대뼈가 만져져요. 이렇게. 광대뼈 밑에가 튀어나왔어야 돼요. 여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쭉 들어가는 데서 위로 올리면은 광대뼈가 만져져요. 여기가 튀어나왔을 때가 심부볼이에요. 그걸 꼭 이해하세요. 그래서 뭐 심부볼 빼고 볼이 쳐졌다 이런 거는 아니고, 심부볼은 빼면은 볼이 한 몰이 와요, 여기가. 그것만 기억하세요. 서전은 아무래도 나이 많으면 수전증이 있으시진 않을까, 눈 침침하시진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거 굉장히 속상한 얘기예요. 제 얘기를 그냥 해드릴게요. 42살, 1살에서 2살 넘어가던 시절인데요. 쌍꺼풀을 하고, 실밥을 뽑아주려고 제가 실밥을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완전히 쇼크 먹었어요. 이씨, 뭐야, 내가 왜 이래? 그래가지고 안과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야, 나 안 보여. 뭐, 아른거려. 그랬더니 제 안과 친구가 이제 그럴 때 됐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럴 때가 돼 임마. 지금 내 나이가 몇 개인데 벌써 이게 안 보여. 이랬더니 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빨리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옛날에는 신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작은 활자를 봤대요. 근데 요새는 핸드폰을 봐가지고 옛날 신문 활자보다 더 핸드폰 활자가 작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안이라는 게 오는 거를 빨리 느낀대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보다도 작은 실밥을 뽑고 있잖아요. 쌍꺼풀 실밥이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뽑고 있는데 안 보이니까 고개를 제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되게 우울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 나도 끝났나? 이제 나도 지나 보다. 그러니까 나이 든다는 거를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몸이 변하는 걸 느끼고 나서는 되게 우울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돋보기를 수술할 때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심한 거는 이렇게 확대경 같은 거 끼는 거 있거든요. 루페라고. 이제 그런 걸 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할 때는 돋보기를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이는 거는 어쨌든 사람의 노화라는 게 계속 진행형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나이 40, 뭐 중반 정도 되면은 전부 다 거의 다 돋보기 끼신다고 보면 되고요. 40대 초반에는 조금 예민하게 정밀한 작업하시는 분들은 돋보기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수전증은 솔직히 사실은 크게 영향은 안 주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뭐 60 넘어 70 넘어 파킨슨을 본인이 뭐 알아가지고 숟가락도 못 잡고 이러는 분들이면 모를까. 수전증은 사실 수술하는 데 있어서 크게 방해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나이가 든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내 몸이 하나씩 하나씩 망가져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슬펐어요. 그때 처음에 내가 쌍꺼풀 뽑을 때 이렇게 뽑을 때 되게 우울했어요. 아, 나 끝났나? 이제 다 됐나? 막 이런 생각에 진짜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난 그냥 항상 이렇게 젊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죠. 지금은 광대가 큰 게, 가장 죽음같이 싫고, 싫지? 좀 지나봐라. 그 젊은 시절에 내가 왜 광대 보고 고민하고 있었나?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울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는 노땅처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노땅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면서도 내가 노땅인 걸 아는데, 근데 진심이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은 시절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시절을 열심히 만끽하세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저도 느꼈고, 정말. 만끽하세요. 하루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사세요. 광대 본체에 잘 붙어 있다면 아치가 살짝 안 붙은 거 괜찮다 하시는데 결론은 붙어 있는 것보단 약한 거 아닌가요? 살다 보면 어디 부딪히거나 교통사고 또는 폭행에 의한 사고도 있을 텐데 안전하다 보나요? 이런 질문들은 왜 하시죠? 그러면 제가 안전하지 않아요. 약해요. 라고 말씀하시면 다리 뻗고 주무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논쟁을 왜 하시죠? 미세먼지 나쁘잖아요. 그럴 땐 실내에서 있는 게 낫잖아요. 맞죠? 근데 학교도 안 갈 거예요? 미세먼지 있다고? 시험도 안 보러 갈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안 만나러 갈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선택의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분들이 있어요. 100%의 논리를 원하시는 거죠. 당연히 약하죠. 하지만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받을 충격은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근데 내가 뭐 교통사고?
당연히 위험하죠. 폭행에 의한 사고? 당연히 위험하죠. 그렇다고 요런 사고에서 그러면은 광대 수술 안 했다고 그러면 안전한가요? 반대로 물어보면? 아니거든요. 교통사고 죽을 수도 있고 폭행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광대뼈 부러지는 건 예사고요. 근데 요런 상황을 가정을 하면 솔직히 뭘 하겠어요. 마치 그거나 똑같죠. 자동차 사고 날 수 있잖아요. 하루에도 몇 건씩 나는데. 그러면 자동차 안 타고 다니시나요? 그런 논리라면 여러분은 그런 선택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근데 자동차 괜찮아 타도 돼. 아니 무슨 소리야. 어제도 사고 12명이 났고 6명이 죽었어. 교통사고 어제 사상자가 40명이야. 뭐 이런 식으로 논리 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온라인에 특히 많아요. 아마 사회생활하기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왜냐면 너무 극단적이거든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라고 밖에 말 못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뭐 일상적으로 교통사고 날 일이 뭐 살면서 몇 번이나 있겠다고. 두드러 맞을 일이 뭐가 있어? 이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두드러 맞으시나요?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 두드려 맞으세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면 그걸 걱정하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불안함? 이런 것들이 과도한 우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괜찮다가 100% 안전하다가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가 붙어야 된다면 아치가 붙어 있는 것보다는 체부가 붙어 있는 게 낫다. 아치가 붙어 있으면 조금 불안할 수 있지만 체부가 잘 붙어 있다면 크게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그래도 어쨌든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다 붙어 있는 것보단 안 좋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맞아요. 틀린 얘기 없어요. 있을 텐데 안전하다 보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될 거를 굳이 왜 나한테 물어요? 이건 그냥 한번 툭 쳐보는 거잖아요. 이런 논리 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전문가라는 사람 말은 다 꼬투리를 잡힐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어렵죠.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인터넷에서 재생산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내가 안전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또 누구는 괜찮다던데 너는 왜 안 안전하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약 먹으면은 안 아파. 코로나 백신 맞으면은 코로나 안 걸려. 맞아요? 아니잖아요.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화이자 백신은 97%고 모더나 백신은 94.5%던데요? 그러면 나머지 5.5%는 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는 이런 논리가 온라인상에 너무 많아서, 아니,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이지? 왜 이렇게 뭐랄까, 일반 사고가 내가 이상한 건가? 요새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 진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콧대 실리콘을 이노핏으로 맞춤 제작했을 때 코뼈와 보형물이 정확히 맞아떨어질 때 자연스러운 그리고 원하는 모양을 뽑을 수 있는 미적인 부분 외에 구축 확률이나 염증 발생률과 같은 기능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네, 있어요. 뭐냐면요. 이게 데드 스페이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턱에 매드포어라는 보형물을 넣은 환자를 제가 CT와 이 빨간색은 그 매드포어를 모델링을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속에 여기 비어있죠. 여기가 한 4, 5mm 떠 있거든요. 또 여기 비어있죠. 여기. 이렇게 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맞춤형 보형물이 아니라 기성 보형물이니까 이런 데 보면 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떠 있는 데에서 문제는 피가 조직이 자라 들어가고 혈관이 자라 들어가서 내 흉살로 그냥 잘 채워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그게 안 돼가지고 거기서 조직이 자라 들어갔다가 밥 굶어서 죽어요. 예를 들면은 전쟁을 나갔는데 내가 38선을 경계로 싸우고 있는데 보급을 내가 제주도에서 아니 부산에서 해주고 있어. 그러면 대전 정도까지는 보급이 잘 될 거예요. 근데 38선까지는 보급이 중간에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8선에 있는 애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저런 데드 스페이스에 있는 설사 내 흉살이 자라 들어갔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혈관이 자라 들어가서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못 먹고서 얘들이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죽으면 썩어요.
그럼 썩으면 골마요. 그러면 그게 염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골마서 썩어서 염증이 나거나 거기서 감염이 되거나 흉살이 생기면서 구축이 오거나 그런 가능성이 높아져요. 저거를 데드 스페이스라고 이제 의학적으로는 얘기하는데 한국말로는 사강. 너무 직역이에요. 제가 볼 땐. 데드 스페이스. 데드 죽을 사자에 스페이스 공간할 때 간. 이러면 이건 너무 직역이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강이라는 게 생기면 조직 비어있는 공간은 썩어요. 그리고 여기는 흉살이 차고 흉살이 차면은 구축이 오는다는 거예요. 코보형물도 이런 데도 보면 데드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흉살이 차요. 그러면 여기서 구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노핏의 그 예상되는 장점이라면 이러한 사강을 최소화한다는 게 사실은 장점이에요. 그러면 보형물이 안착이 되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런 사강이 없어서 구축 확률이 낮아진다. 구축 확률이 빵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구축이 오는 원인이 꼭 사강 때문에 오는 건 아니니까. 염증 때문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확률을 줄인다. 그래서 수술 시간을 줄이는 것도 염증 확률을 낮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축 확률을 낮추는 거는 사강, 데드 스페이스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답변이 되셨길 바래요. 제가 턱이랑 설골 거리가 짧은 유형인데 그렇다고 무턱은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턱은 본 적이 없는데. 턱이랑 설골 거리가 짧은 유형인데 무턱이 아니라고요? 사실 요런 턱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뒤에 보면 턱도 정상적으로 있는 편이고 그냥 거리만 짧은 것 같아요. 정상적인 편인데 거리만 짧은 경우는 또 없는데. 왜냐면은 정상적이라는 건 이 거리가 충분해야 되거든요. 요 거리도 있어야 되고 턱이라는 그 구조가요. 이 상하 길이랑 앞뒤 길이가 있단 말이에요. 요 성장과 요게 잘 자랐어야 돼요. 근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충분한데 요 길이가 짧다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무턱이면 그렇게 돼요. 근데 무턱도 아니래.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머릿속에서 그려지질 않아요. 근데 진단이 안 되는데 추천이나 시술이나 수술이 있나요? 추천하는? 아니, 진단이 안 됐다니까요. 지방흡입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 거리가 짧은 사람은 그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금 환자분 상태를 제가 머릿속에 못 그리겠어요. 그 다음에 지방흡입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잡아보시라고. 꼬집어서 요 두께를 만져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 두께. 이게 저는 얇은 편이에요. 이게 두께로 찝어보면은 제가 한 3, 4mm 나와요. 요거, 요거. 요 두께가 이렇게 만져보면 알아요. 그 두께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은 지방흡입하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애플제이님 말씀한 것처럼 제니 같은 턱은 무턱인데 이중턱이 있죠. 근데 이 거리는 그 친구는 짧죠. 무턱이에요, 그 친구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방흡입은 거리랑은 상관없이 이렇게 꼬집어 봤을 때 두께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CT랑 환자분을 직접 뵈야지 제가 말씀드리지 이렇게 글만으로 써놓으면 저희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데 엄마는 미국 사람인데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 같아요. 뭐 이런 얘기인데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복잡해요. 이런 경우엔 무턱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짧은데 무턱이 아닌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은 의문이 있습니다. 뒤로 누운 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누운 무턱. 그런 경우면은 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서양인들이 턱이 크고 각지고 광대뼈 나온 게 더 멋진 거구나. 장두형 부럽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저처럼 단두형의 턱 많이 나오면 별로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괜찮은 얼굴 아닌가요? 이래가지고 좀 별로지. 뭐 저도 동감합니다. 콧대가 높고 콧날이 날카로우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아, 요건 좀 아니에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콧대 높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꺼져버리면은 이게 좋아 보이나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빈티 나는 얼굴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콧대가 높고 콧날이 날카로우면 콧대 되게 높고 콧날 날카로운 편이거든요. 근데 볼살이 이렇게 없고 여기가 이렇게 꺼져 있으면 사람이 좀 빈티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헐, 저도 저거 있는데 없는 사람 없습니다.
네, 요 후두부에 이렇게 뼈 튀어나온 거 없는 사람 없어요. 수술은 하지요. 근데 깎아놓고 재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2cm까지 튀어나오는 건 좀 오버 아닐까요? 이분만 머리카락이 짧아져서?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무 이게 신경 쓰여서 똑바로 못 넣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거든요. 저는 두 분 봤어요. 근데 아주 간혹 있는데 이거 누구나 있는 거예요. 후두부윤기라고 해서. 너무 막 대단하게 생각하진 마세요. 선생님, 인중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비대칭이 아주 심한 인중. 인중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아주 비대칭이 심한 중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요? 근데 이건 봐야 알겠어요. 이 말씀이 뭐 좀 요런 상태, 이건 수술해서 이렇게 된 거고 뭐 이런 상태인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웬만하면 여기는 칼 안 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여기는 무조건 사람 얼굴 중에서 가장 흉터가 많이 남고 꼴보기 싫은 데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하고 너무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인중축 소술을 안 좋아하는 게 요런 흉터나 요런 느낌이나, 흉터는 고운 편인데 이런 느낌도 썩 개운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흉터가 저는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술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수술 자체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잘라주고 꼬매면 되는데, 잘 꼬맬 자신도 있는데 그 환자분 살성이 이렇게 될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환자분이 질문 주신 내용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접. 그래야지 뭘 어떤 도움이 될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육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싸고 간단한 보톡스라는 아주 신박한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육을 완화시키는 신박하고 저렴한 아주 간단한 방법이 보톡스입니다. 근데 뭐 이건 마사지 할 정성 들이고 시간 들이실 시간에 그냥 보톡스 맞으세요. 1년에 2번이면 돼요. 머리 자르러 1년에 2번 정도는 가시잖아요. 아무리 안 가도. 그죠? 그냥 보톡스 맞으세요. 뭔가 이렇게 야매로 사용하다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선생님이 뼈에 지속 압력을 주기 위해 힘을 가하면 피부가 먼저 상하고 뼈는 줄어들어 봐야 1mm 줄어들까 말까라고 하셨는데, 설명을 했을 때 양말 신는 사람이 키 커졌냐 하시는데 또 비유한 게 생각나요.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면 될까요? 네,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링크를 들어가 봤어요. 저도 이거 알거든요. 들어봤어요. 그리고 모 성형외과 선생님은 광대 수술하고 이거를 채워요, 환자한테.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걸 왜 채우죠? 회사랑 무슨 관계가 있나? 모 성형외과 선생님은 광대 수술한 환자한테 이걸 채워요. 그래서 저 블로그 링크를 들어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내용을 봤어요. 와, 근데 여러분들하고 이건 공유해 줄게요. 제품 설명에 얼굴은 통뼈가 아니라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얼굴은 통뼈가 아니라 움직임이 가능하다고요? 이건 아기 때 얘기죠. 아기 때. 아기 때. 이건 아기 때나 가능한 얘기죠. 얼굴뼈는 성장기에는 이게 조정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2차 성징이 나타났을 때 얼굴뼈 성장은 멈춘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들 생리 시작할 무렵, 뭐 중 한 3, 4? 뭐 중 1, 2? 요럴 무렵. 그 다음에 남자들 이제 뭐 변성기 오는 시절. 요럴 때 이제 보통 두개골의 안면골 성장은 멈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은 턱은 더 자랄 수 있고, 일단 두개골은 그렇게 된다고 본다고요. 근데 성인한테 이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뼈가 통뼈가 아니다. 물론 통뼈는 아니지만 다 들러붙은 뼈지. 다 들러붙어 있고 이미 굳어진 뼈인데 이게 움직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봤어요. 링크를 걸어주셔서. 이거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러던 사람이 이렇게 됐대요. 그럼 이거 사야 돼요, 여러분. 나 이거 힘들게 좁은 데 들어가서 톱질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거 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수술비보단 쌀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 사야지.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된다, 이건 조금 좀 갸우뚱해요. 이건 조금 갸우뚱해요. 왜냐면 이거는 사진을 조금 고개 숙여서 찍은 약간 트릭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고개를 들고 찍고, 이건 고개를 숙이고 찍고, 약간 카메라 앵글도 다르고, 이건 약간 트릭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사야지. 이건 사야 돼, 이건. 자, 더 웃긴 거. 국제 ISO 인증을 받은 곳에서 철저하게 생산되어집니다. 라고 그 사이트에 나오더라고요. 회사 이름이니까. 고객님께 건강하게 아름드러워지는 삶의 라이프 습관을 제안합니다. 요게 나오죠.
근데 공장이라잖아요. 생산되는 공장. 인증받은 곳에서 철저하게 생산되어집니다. 근데 이거 뭔 거 같으세요, 여러분? 이 공장 사진이거든요? 이거 뭐 같으세요? 이거 모터 만드는 공장이에요. 이거 모터예요, 모터. 이거 모터에, 예, 네트워크님 뭐 아시네. BLDC 모터. 이거 모터 만든 공장이에요. 이거 구리선 감겨져 있는 거고, 이거 모터예요, 모터. 이거 머리에 쓰는 거에 모터 달렸나요? 그리고 모터 크기가 이만해. 그러면 최소한 무게가 킬로그램이에요. 이거 머리에 어떻게 끼고 있어, 이걸? 이것만 봐도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요 사이트 보면은 특허증 이래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특허를 한번 찾아보려고 겁내 확대를 했는데 글자가 다 깨져요. 그래서 당최 뭔 특허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 제품명은 특허, 그 키프리스라고 우리나라 특허 검색하는 사이트 있거든요. 봤더니 그거는 제품명은 상표 등록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 특허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웬 모터 공장을 만들어 놓고 ISO 인증을 받은 곳에서 철저하게 생산되어 준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봐도 이거 정말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면 제가 병원 접고 이거 대리점 합니다. 그냥 그렇게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악궁 확장 수술을 넓히는 수술 시 비중격 고정 부위 전비극이 벌어지게 되어 코가 휠 수도 있고요. 코가 벌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악궁 확장 수술이 옛날에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자꾸 이 얘기를 많이 나오네요. 이게 부작용도 꽤나 있어요. 치아가 빠져버리는 경우랑 치아가 뼈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부작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아이 때는 그나마 뼈가 말랑말랑하니까는 좀 해볼 만한데 성인한테까지 요새 이걸 권하는 병원들이 많아졌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코가 벌어지거나 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BGS7하고 PCL 광대제건 문의한 사람입니다. 꼭 공지 주시면 병원 찾아뵙겠습니다. 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조만간에 아마 인허가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제품 테스트 좀 해보고요. 그리고 샘플 좀 몇 개 받아보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겁니다 라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그걸 뭐 이렇게 썰어보는 것도 보여주고 좀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어요. 중안면부 함몰이 있다면 다른 술법으로 양악 회전술이 있는 것 같아요. 술법의 차이와 노블캣과 비교할 때 어느 장단점이 있을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우리 맨날 쓰던 그림인데 쓰던 그림을 살짝 또 손을 봐가지고 여기서 양악 회전술을 했어요. 자, 이렇게 입 나온 사람이에요. 그죠? 양악 회전술이 뭐냐면 여기를 윗턱은 빼고 아래턱은 눕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양악 회전을. 자, 둘 다 중안면부는 꺼져 있는 사람이고요. 입만 수술했어요. 이렇게 되면 괜찮아 보이세요?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그나마? 이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턱선이 이렇게 안 나와요. 살이 남아서 여기서 이중턱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수술한 경우. 그래서 요런 분들이 양악 회전술을 하면 이런 모습을 가져갈 수는 있으나 여기서 요런 이중턱이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단점이고요. 근데 요것도 방법은 방법이죠. 그래서 노블캣은 여기가 나오는 거고요. 코 수술은 여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걸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거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데, 자, 한번 그냥 오늘 또 얘기해 볼게요. 자, 이게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 이게 오른손이거든요.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 높나요? 아니면 왼손이 낮나요? 만약에 얘가 높다고 판단하면 얘를 내릴 거고요. 얘가 낮다고 판단한다면 얘를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180도로 달라져요. 지금 이게 그 함정에 있는 거예요. 내가 중안면부가 꺼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안면부를 빼는 거고요. 내가 턱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은 양악회전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거 판단은 여러분이 하긴 조금 어려워요.
그거는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좀 맡기세요. 이 중안면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치과 선생님들은 조금 등한시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기를 뭐 코를 세워주고 이런 건 본인들이 못하니까 무조건 턱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고, 성형외과 선생님들 중에 저 포함 몇몇 분들이 최근에 이 중안면부에 대해서 조금 시선을 주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안면부가 꺼진 게 맞지 턱이 나온 게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중안면부 빼는 거를 수술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눈에 가끔 띄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가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건 모르고요. 환자분이 어떤데 그 환자분 상태를 봐야 돼요. 7년 전에 안면 윤곽한 곳에서 엑스레이만 가지고 수술했어요. 최근에 CT를 찍었는데 1cm가량 분류압이라고 하는데 부작용일까요? 1cm 정도면 조금 크거든요. 요거는 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마 한 5mm, 6mm, 7mm 요 정도면 그냥 넘어가는데 1cm라고 분류압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광대 결손 정도로 들어가는데 요 정도면은 피부가 어지간히 두꺼워도 한물로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환자분 CT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던가 병원에 한번 내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CT를 보내실 때는 혹시 모르니까 캡처한 이미지 말고요. 이렇게 원본 파일 다이콘 포맷이라는 거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좀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옆광대만 깎는 수술의 처짐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관자놀이 밑으로 툭 하고 튀어나오는 옆광대요. 45도 깎지 않고 옆광대만 깎아도 결국 유지인대 손상이 일어나니 처짐은 불가피하겠죠. 이 질문도 거의 한 100번은 한 것 같아요. 제가 한 7, 8년 동안. 목욕하면서 머리 안 감으면은 물을 좀 덜 쓰나요?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딜을 하시는 거거든요. 세수하면서 귀를 안 닦으면 물을 아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제가 들 때는. 야, 닦으러 간 김에 그냥 다 닦지 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달라질 거 없어요. 자꾸 내고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거 내고하지 마세요. 그냥 정석적으로 수술 받으세요. 뭐 45도를 뭐 않거나 안 깎으면서 옆광대만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덩어리로 있는데 어떻게 갈아내면 얇아서 갈아낼 양은 적고 어쨌든 앞뒤 부러뜨려서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고 뭐 갈아내는 쉐이빙하는 그런 방법들이 지금 말썽을 좀 일으켰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이런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 보면 자꾸 이렇게 쉽게 가려다가 큰일 치른다니까요. 그냥 정석적으로 그냥 안전하게 가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최근 턱근 전진술로 여러 군데 상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마다 말이 달라서 혼란스럽네요. 이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저는 환자분 뼈를 몰라요. 그러면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전 모르겠어요. 결정적으로만 얘기해주면 전진술은 무조건 체부 볼륨이 줄어요. 상관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수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진술을 하면 체부 볼륨은 무조건 줄어들고요. 거기다가 2차각 제거한다고 더 줄이면 체부 볼륨은 더 줄어요. 전진량이 5mm든 몇 mm든 상관없어요. 환자분의 턱 상태가 중요해요. 근데 저는 환자분 상태를 몰라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 저는 말해줄 수 없어요. 여러 군데 상담을 받으셨는데 차라리 저한테 비대면 상담으로 오세요. 그럼 정확한 답을 드릴게요. 저를 만나진 않으셔도 되니. CT를 제가 보고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러 군데 다니는데 저한테는 왜 글만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답하기 어렵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5mm 하는구나, 5mm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환자분의 말을 보통 상담할 때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알고 이렇게 했어요 라고 했는데 CT 보니까 전혀 아닌 경우 있어요. 5mm 줄였대요. 봤더니 5mm는커녕 1mm도 안 줄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저는 뭐 했대요. 그랬는데 봤는데 그런 거 한 적 없고 딴 거 해놨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저는 100% 믿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의 대부분은 의사가 환자한테 해준 말이잖아요. 그 중에 또 왜곡이 일어나고 편집이 일어나고 남아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100%다 신뢰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CT로 확인하고 여러분한테 답을 드려야 정확한 답이 되지, 누구는 뭐라더라, 누구는 뭐라더라, 난 어떤 상태니? 이렇게 말하는 질문은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제가 뭐라고 답드리기가. 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세요. 백정환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턱끝 전진술 중 자가골을 이용한 전진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가골 전진술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인에서 무턱인 환자에서 4mm 이상의 자가골을 전진했을 때는 그 효과가 나중에는 4mm만큼 나타나지 소리 나오나요? 6mm 전진했다 해도 실제 수술 후 결과를 보면 4mm, 5mm로 줄어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mm 이상의 전진이 이루어졌을 때는 2차각 제거가 필수적인데요. 그 2차각 제거를 위해서 턱 길이가 짧은 경우 계속해서 자르다 보면 흔히 말하는 개턱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실제 수술 모의 수술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D 프린터로 실제 환자의 모습을 출력을 해서 실제 턱끝 수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턱끝 수술 중에 가장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이 턱의 앞뒤 길이와 이 턱의 치아면부터의 상하 길이입니다. 이 상하 길이가 짧은 경우 신경선과 절골면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절골할 수 있는 양 자체에 제한이 있고요. 이 전후 길이, 앞뒤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턱끝 전진 후에 2차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신경 손상을 또는 개턱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실제 수술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선이 절골면이고 여기 표시한 것이 신경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신경선을 다치지 않는 선에서 턱끝을 골편을 만들고 이걸 앞으로 빼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환자의 3D 프린터로 출력한 모델입니다. 이것은 실제 수술에 사용하는 전동 톱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골면을 이렇게 선으로 표시하고 신경선을 표시했습니다. 실제 턱끝 전진 술시는 이렇게 이 톱을 통해서 절골면을 만들게 됩니다. 의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 때. 저걸 뽑아가지고 저렇게 톱으로 썰어서 실제로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 보면. 앞서 표시한 대로 전동톱을 사용해서 이렇게 턱끝을 절골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턱을 원하는 만큼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오늘 이 모델을 수술하는 이유는 이렇게 전진을 뒤뚫은 것 같죠? 사실 점이에요, 점. 지금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2차각이 생긴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뺀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부분에 2차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골 절편은 아무리 잘 수술한다 해도 이렇게 앞으로 뺐을 때 이 뼈와 뼈와의 컨택이 있어야지 이 뼈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럼 이 두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전진 양이 정해지는데 보통의 이 두께는 대략 한 1cm 정도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로 재봤을 때 이 환자의 두께는 1cm 조금 넘는 한 11mm 정도 두께가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6mm 이상의 전진이 된다 하면 뭐 8mm 전진을 했다 그러면 거의 뼈가 이런 식으로 달랑달랑 붙어 있게 됩니다. 또 이때 문제되는 것은 이렇게 전진되고 나면 이 부분에서의 2차각도 생기게 됩니다. 흔히들 2차각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전진을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생기는 2차각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아랫면에서 봤을 때 전진을 하고 난 후에 생기는 이 모습도 후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다시 이 부분을 잘라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잘라주지 않고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앞턱면에서 튀어나온 이 골루를 만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절개해주고 2차각 정리는 이것까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하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전진이 많이 되면 이 2차각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을 더 자르게 되는데요. 또 자르면서 사각턱까지 없앤다고 이렇게 자르다 보면 턱 길이가 짧은데 앞으로 튀어나오고 더 짧아지는 모습이 되면서 옆에서 봤을 때 턱은 앞으로 전진됐으나 개턱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절골될 절편을 고정하는 방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플레이트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모양으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6mm 어드밴스를 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6mm 어드밴스를 했을 때 이 4구 플레이트 앤 스크류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이쪽 면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뼈가 남게 되는데요. 수술할 때는 실제로 이 뼈를 이렇게 절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뼈는 겉에 피질골과 이 안쪽에 해면골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가면 잘라갈수록 얇아지죠. 그래서 이쪽 면을 정리하는 게 어드밴스 양에 따라서 그래도 한참 추울 때 밤에 진료 다 끝나고 밤 8시인가 10시인가에 그다음에 생기는 2차각은 저거를 고정이 됐을 때 이 면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2차각이 수술방 다 정리해놓고. 골편은 조금은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도 이 면이 수직으로 꺾이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플레이트가 뼈와 완전히 밀착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그 마우스 플로어에, 그러니까 혀 밑바닥에 있는 근육들이 이 뼈를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늙은 거죠. 그러면 지금은 수술할 10년 당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당기는 힘이 저 굉장히 강하기 때가 때문에 지나면 지날수록 딱 이렇게 40 과감한 정도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됐을 됩니다. 때인가요? 그러면서 뒤로 조금 눕히게 39? 되죠. 옆에서 보면 오히려 39? 길이가 약간 네.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10년 전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뒤로 밀리고 돌게 돼서 4mm 정도의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 내용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제가 왜 그 턱끝 전진수라고 2차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턱끝에 티타늄 성분 핀이 들어가 있는데요.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땡기고 입술이 펄에 있고 형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것도 재수술 사례가 될까요? 근데 입술이 펄할 정도고 이거 타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요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CT 찍어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인지도 한번 봐야 되고, 필요하면 플레이트 제거를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1년이 넘어갔으면 뼈도 어느 정도 붙었을 거고, 근데 입술이 펄해지고 이럴 정도면은 굉장히 튀어나와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조금 신경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재수술 사례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원인을 찾아봐야겠죠. 목표정으로 있을 땐 앞턱이 대칭인데 웃으면 앞턱이 한쪽으로 휘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휘어요. 윤곽 수술한 적 없는데 얼굴 왼쪽 면에서만 마녀턱이 보여지고요. 제가 보기엔 앞턱 근육이 휘는 것 같은데 앞턱 근육 수술로 해결할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보톡스라던가 아니면 보면서 근육이 어떤 근육이 그런지 그걸 찾아서 반대 근육을 살짝 힘을 빼준다던가 보톡스로 치료하는 게 일반적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직접 보고 판단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너무 무섭네요. 저도 1년 전 윤곽 수술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상담 내용이 더 와닿습니다. 제 경우 코에서 한 달 후부터 피가 심하게 나 다시 열어서 처치를 받았습니다. 고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수술해 주신 원장님 말로는 혈관이 터졌었다고 해요. 수술하고 한 달이 지나서 갑자기 혈관이 터지는 일은 거의 없다는데 혹시 저 같은 케이스의 환자를 원장님께서는 보셨을까요? 광대 쪽에서 이제 수술하고 코피가 나는 경우는 있는데 이게 한 달 지나서 이런 경우는 저는 경험해 본 바가 없어요. 그래서 수술은 아주 잘 됐었는데 한 달 후에 처치 이후 오히려 처치한 쪽이 불편합니다. 근데 처치한 쪽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 쓸 거 아니에요, 결국? 그 다음에 피가 났다는 얘기는 안에 피가 고였다는 얘기고 멍이 돌고 흉살이 생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불편할 텐데 상관없으니까 오세요. 뭐 비대면 상담 하셔도 되니까요. 오셔가지고 CT 다시 찍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네. 내원하면 신뢰가 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수술하고 얼마나 지났는지가 적혀 있지가 않거든요. 1년 전이라고. 1년 정도 지났으면은 뭐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았을 것 같은데 요거는 한번 보러 오세요. 네, 저를 보러 오시던가 아니면 비대면 영상을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오셔서 편한 시간에 오셔서 영상이랑 CT 찍고 가시면 제가 보고서 어떤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시는 거 이렇게 뭐 실례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비대면 상담 만든 이유가 여러분들 이런 거 궁금한 것 때문에 인터넷 보면서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만든 거니까 뭐 이런 거 부담 갖지 말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물 차는 부작용은 있던데 물은 안 차나요? 옛날에 실리콘 모형물을 이마에 넣으면요. 10명에 1명 정도? 굉장히 많은 빈도수죠. 적은 빈도수는 아니에요. 10명에 1명이면. 그 정도 빈도수로 물이 차는 경우가 생겼어요. 뭐 1년에 2번 정도 차는 경우.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였어요. 여자분들이 생리 때 돼서 갑자기 이마가 부어오르고 뭐 이렇게 물이 찬다. 이런 분들. 또 남자분들 경우에는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물이 차 있더라. 뭐 이런 부분. 근데 이제 지금 본시멘트를 보형물을 쓰면서부터 지금 몇 년이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물 차서 오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뵀어요. 그래서 뭐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좀 더 보고 싶어요. 뭐 100% 없어요라고 말하기는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저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경험한 바는 없어요. 지금 제가 이마 쪽이나 두상 쪽에 본시멘트 쓴 지가 그래도 한 5, 6년 됐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없는 거 보면 그것도 좀 신기하고 분시멘트는 없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답변이 되셨나요? 안면윤과 코 성형을 하고 나서 레이저가 아닌 물광 주사나 주사 형식의 피부 미용 시술을 받는 건 빨리 받아도 상관없나요? 상관은 없는데요. 수술하신 분한테 물어보고 하세요. 선생님들마다 또 환자분 상태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윤곽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 코 성형하고 뭐 염증이 나 있는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뭐 레이저하고 물광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해 주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지시를 따르세요. 땡김이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결과 처짐에 영향이 있나요? 앞턱, 사각턱 기준이요. 이거 지난주 일요일 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방송을 좀 보시면 어떨까? 수술 후 일상생활하려면 얼마나 있다 복귀 가능한가요? 수술마다 다른데 대부분 다 2주 안짝이면은 뭐 그냥 일상생활 한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근데 부어 있고 완전히 뭐 자리 잡고 이러는 거는 수술마다 환자 상태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대략적으로는 뼈 수술은 한 2주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 옆에서 보면 콧대가 시작하는 부분이 아래에 있어서 입체감이 없거든요. 코끝 높이고 자연스러운 콧대, 뭐 눈 사이 콧대도 어느 정도 높여야지 되니까요. 그리고 옆에서 봐도 눈 사이 콧대가 높아지면 더 입체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눈 사이 콧대를 높이고 싶은데 제가 눈 사이 콧대가 되게 좁고 낮아요. 눈 사이 콧대도 좁고 실제로 안 와도 약간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미간 콧대가 높아지면 눈이 더 몰려 보일 텐데 그러면 눈 사이 콧대 그러니까 미간 콧대 보형물을 넓은 걸로 삽입할 수 있나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미간이 높아져도 콧대가 넓이가 넓으면 좀 덜 몰려 보일 것 같아서요. 미간 콧대와 나머지 콧대의 넓이를 다르게 할 수도 있나요? 제가 이게 너무 고민입니다. 10개월에 수술을 했죠. 지금 보시면 이 미간 쪽에가 19mm예요. 19mm. 이 폭을 19mm로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오목하게 가다가 중간에 또 한번 넓게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또 살짝 넓게 했다가 또 여기는 좁게 해달래요. 그래서 여기는 또 좁게 했다가 이렇게 만든 경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높게 만들어서 여기는 낮게 그러다 매부리 살짝 있게 만들어 달래요. 요구사항이 되게 복잡하죠. 넓게, 좁게, 다시 넓게, 다시 좁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20mm예요, 여러분. 보통의 우리 기성보형물이 가장 넓은 게 9에서 10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2배가 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넓었다, 좁았다, 넓었다, 좁았다 이거를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환자분 요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도 꺼졌다, 올라갔다, 꺼졌다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수술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했고, 지금 환자분이 수술하고 진짜로 되게 얼굴이 보고선 수술하면서 그랬거든요. 야, 이거 나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인데 이 환자가 이거 마음에 들어 할래나? 좋아할래나? 살짝 걱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서 얼마 전에 한 달 경과 보러 왔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살짝 그럴 때 있거든요. 아, 이거 난 해달라는 대로는 해줬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한 달 있다 왔는데 되게 와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요구사항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13년도에 턱끝 보형물 실리콘 넣었는데 이물감도 있고 치아 교정을 하게 되면서 보형물 제거를 2016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주름이 지는 것이 고민이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문의 남겨봅니다. 맨 위 사진이 실리콘 빼기 전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 남겨주셨는데 이게 실리콘 빼기 전 사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질문 주신 게 지금 요 주름이거든요. 요거랑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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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턱이 여긴 보형물이 있을 때고요. 근데 이제 보형물을 빼고 나서도 지금 요 주름이 있는 거죠. 요 주름이. 근데 웃을 때야 뭐 그렇다 치는데 안 웃을 때도 있는 거죠. 지금 보면요. 보형물이 있다 빠져서 이 턱살이 조금 요 방향으로 늘어진 모습은 보여요. 그러니까 살이 좀 늘어진 모습은 보이는데 요 결 자체 있죠. 요 주름 자체는 제가 모르긴 몰라도 환자분 웃을 때 모습을 보면 웃을 때 입꼬리가 많이 올라가시는 분이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면요. 상대적으로 여기 근육이 이렇게 당겨 올려면서 마치 옷을 우리가 이렇게 당기면 주름이 가듯이 제가 이걸 이렇게 펼쳐놓고 있으면 이렇게 있겠지만 제가 예를 들면 이거를 이렇게 당긴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주름이 가잖아요. 이렇게 주름이 가듯이 이렇게 펴져 있던 애도 당기면 주름이 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볼륨이 있다가 없어졌으니까는 웃을 때야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가만히 있을 때도 요게 결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요거를 없애려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은 어렵지 않겠나? 여기 보형물이 뭐 크게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입꼬리 올리는 이 근육들 있죠.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들이 이렇게 당기는데 요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있던 근육이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입꼬리 내림근이 있거든요. 이 녀석들이 얘가 올라가면 얘는 힘을 빼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 간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려 치면은 얘를 힘을 덜 쓰게 하든가 아니면 여기에 주름을 이길 만큼 볼륨이 생기던가 둘 중에 하나 방향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결하려 치면 지금 4년 전, 5년 전, 4년 전이죠? 4년 전에 보형물을 넣었던 건데 지금 요것만 보면은 살이 늘어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중턱 생기면서 여기 한, 둘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가 볼륨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웃으면은 또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듯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것만 보고 딱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턱뼈가 지금 볼륨이 부족한 건 맞아요. 그래서 살이 매달리고요. 살이 남는다는 얘기는 더 근육이 당겼을 때 주름이 심하게 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입꼬리를 만약에 요 올리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예요. 왜냐면 표정이 되게 어색해지니까. 그래서 여기를 뼈 상태를 보고 어떤 식으로든 볼륨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시간 내서 병원에서 뵙던가 병원에 와서 CT를 한번 찍어 보시고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답이 조금 제한적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